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소리가 저희는 들리질 않아서요. 혹시 너무너무 소리를 내고 싶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막 소리를 막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비대면 이 강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만 안 해봤네요. 네, 오늘 이 행사에 170여 분의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줌이 넘쳐가지고 지금 유튜브로도 아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한번 쭉 읽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질문 쭉 보면서 두 가지 교차되는 감정이 있었어요. 열정, 관심,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 느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감정은 늘 느끼는 거지만 분단체제는 진짜 심각하게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구나. 분단체제는 분단교육을 했구나. 통일 평화 문제에 대해서 기본 인식도 같이 못하도록 했던 분단체제가 서글프게 미웠다. 이런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보면서, 네. 명쾌한 좀 대답을 들어보면 오해도 풀고 좀 편견도 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지금 PPT가 같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4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좀 지내시면서 북측 분들을 많이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 지금 어떤 현황인지, 남북 경협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언제쯤 좀 이런 남북 경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지금 현황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현재 전면 중단된 지 4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매우 일방적으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닫은 지가 4년 8개월인데요. 그것은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결과였습니다. 이후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를 남과 북이 합의했지만 엄존하는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미국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 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네. 개성공단이 처음에 좀 열렸을 때, 되게 기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그 경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좀 이득을 보고, 뭐, 오해들은 사실 북이 뭐 달러, 박스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개성공단이 통일에 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답변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의미, 가치를 가지는데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습니다. 질문들도 그랬고 쭉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단 구조, 분단 체제라고 하죠. 분단 체제는 매우 많은 영역에서 북한 문제를 좀 왜곡, 오도시킵니다. 분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상징인데요. 많이 왜곡되게, 오도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휴전선 넘어 개성 땅에 있는 공단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남과 북의 평화의 상징이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남과 북이 최초로 평화를 제도화, 평화를 구조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과 북이 14년간 운영해 봤습니다. 2003년에 착공을 했죠. 2004년도에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6만의 노동자들이 남과 북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놀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잘 몰랐던 체제와 제도를 상이하게 살았던 남과 북이 몰랐던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친해지고 매일매일 평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켰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발생했던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 창출은 우리 남측이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매우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 북측에게 달러박스다, 외화벌이다, 돈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임금은 적을 때는 한 달에 6만 3천원을 받았고요. 가장 많이 받았을 때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약 1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4인 가족이 있는데요. 여러모로 개성공단이 북측에게 달러박스다, 돈줄이었다. 이건 개성공단을 닫고자 했던 분단체제, 분단 세력들이 만들었던 거짓말이다라는 것은 좀 명확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개성공단 사람들과 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좋은 책이 있거든요. 네, 책을 보시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평화통일 이렇게 피켓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화면을 아직 꺼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얼굴을 좀 보면서 해야 좀 뭔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꼭 켜주시고요. 현장 뭐 질문도 시간이 되면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2018년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전 정말 통일될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경험은 2000년도에도 통일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2007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통일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다시 또 답답한 남북 관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2018년 9.19 평양선언 참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조금 더 반추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북 관계가 전쟁적 상황에 있는 이 분단 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최초로 만났던 정상 간의 첫 만남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최초의 남과 북의 실질적인 화해 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정부, 노무현 정부, 2007년 14선언으로 상징이 되죠. 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이 굉장히 고도화되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평양도 마음껏. 2007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남북간의 국장 그리고 비서관을 하던 시절인데요.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이 북측을 다녀왔던 전체 인원수가 5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굉장한 시절이었죠. 이 어마어마했던 남북관계 시기를 완벽히 단절시켰던 게 이후 등장했던 이명박 정부였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이제 물러났는데요. 약 9년간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파탄됐던 겁니다. 이것을 복원하고자 했던 게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북측의 국무위원장인데요. 이렇게 만났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이 그 어마어마한 합의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에서 열렸다고 합의하고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천이 안 됐는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실천이 안 됐는가? 남북 간에는 참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류 협력에,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 협력에 참으로 많은 합의들을 했는데 왜 실천이 안 됐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미국은 4.27과 9.19가 실천되는 것을 반대했죠. 막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불평등 관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반대를 상수로 두고 미국이 반대하면 안 할 것인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남북 간 합의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막고 있는 미국의 반대 때문에 모든 것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미국의 반대는 즉
미국은 한반도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 국익입니다. 우리는 평화로 통일로 가야 되죠. 이것이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남북 관계를 치고 나가고 교류협력을 할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 스스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의 인식의 오류, 실천성의 부재 이런 것들도 분명히 현재 교착 국면의 한 원인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말씀이 미국이 어쨌든 방해하는 것은 상수고 우리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 이렇게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북측의 입장은 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북도 통일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지금 이 행사에 들어와서 이 토크 콘서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거의 10중 8구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말입니다. 북측은 일관되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를 끝내자 종전평화협정과 교류협력을 이어가자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개성, 금강산, 수많은 전면적인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들을 하자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을 했고 9.19 평양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하고도 6.12 싱가포르 합의를 했었죠. 북은 확고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정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70년 분단 체제의 한 축인, 상수적 축인 한미 관계가 있죠. 미국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의 그 네오콘들은 결사 반대, 사활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결국 남과 북은 관계 개선하고 관계를 평화로 통일로 가져가고 싶은데 미국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국 탓을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초라합니다. 미국의 그 반대는 상수다. 그럼 우리 정부는 더욱더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국 때문에 안 돼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반대는 상수입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입니다. 미국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정부의 역량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믿고 국가 주권, 국민 행복은 양보하고 눈치 볼 영역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지점에서 아쉬움이 참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남과 북이 함께 한 마음으로, 네, 그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교수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되시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펴고 싶으신 거냐라는 좀 질문인데, 가장 답변을 길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셨다고 했는데, 예.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0년 10월 30일 이 오늘 현재 남북 관계, 남북미 관계는 완벽히 교착되어 있고 상당한 위기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남과 북이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을 단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선언을, 합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입니다. 본질은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 교착과 파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4.27과 9.19를 실천하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4.27과 9.19를 실천하자는 이야기는 큰 틀의 이야기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은 한반도의 종전평화협정이죠. 우리는 70년간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 체제, 전쟁을 쉬고 있는 협정,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 이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평화협정을 남과 북이라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반대한다? 종전평화협정을 남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미국이 이 땅을 대신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전평화협정은 남북이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류협력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입니다. 4.27과 9.19의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는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제재가 있지만 그 제재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도 남북 경협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체계를 남북의 합의에 근거해서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서 그 수준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남북관계를 완벽하게 교착으로 묶었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발표했던 5.24 조치. 사실은 5.24 조치는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5월 24일 날 발표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5.24 조치입니다. 그런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온 세계를 향해서 8천만 결의앞에 엄숙히 천명했고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의 개선을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5.24 조치는 우리 통일부 장관 수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됐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 정도는 5.24 조치가 이미 끝났다라고 단순히 선언을 하나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실천이 되려면은 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수많은 여러 장기수 선생님들,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다양한 북측에 가고자 하는 기획 탈북되었던 북측 여종업원들, 김현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은 70년간 북측 가족들을 못 보고 있는 이분들은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저녁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예 단순히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분들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북측을 언제든지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는, 마음만 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조치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전면화. 전 세계에서 북측의 드라마, 북측의 영화, 북측의 문학작품, 시, 소설, 북측의 글들, 자료들, 드라마,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못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도 보고 중국도 보고 다 보는데 왜 우리만 같은 동포인 북측의 자료들을 못 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맹을 넘어서 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측 자료에 대한 접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야 70년 헤어져 살았던 북측 동포들의 생활 양식도 가치규범도 윤리도 도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음껏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실질적인 신뢰 구축, 화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북측 영화 드라마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에는 이제 한미 관계야,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어서는 이제 북미 관계 얘기를 또 궁금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댓글로도 또 나왔는데, 일단은 북미 간의 그 정상회담이 3번 정도 진행이 됐죠.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네. 근데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성과, 발전된 성과 같은 게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짧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PPT를 띄우면은 줌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거. 맞습니다. 북미는 전쟁 중에 있었던 북미는 최초로 2018년도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참 어마어마한 합의입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합의가 왜 실천되지 않고 교착 상황 속에서 파국으로 갔는지 매우 단순합니다. 싱가포르 합의가 이렇게 8개월 만에 하노이 노딜로 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합의를 했냐면요.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종전평화협정을 확인해주고 거기에 상응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정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70년 전쟁 중인 이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북한, 미국, 중국이죠. 중국은 빠질 수 있다고 봤을 때 북미가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로서 전쟁의 당사자입니다. 70년 전쟁의 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최초로 만나서 최고 지도자 간에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이야기는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동참하겠다라고 양 지도자가 합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 6.12 싱가포르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이 합의를 정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합의가 끝나자마자 북측은 돌아가서 풍계리 핵심장 폐기라든가 미군유해 송환이라든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합의했던 신뢰 구축의 과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착 국민이 됐죠. 즉 미국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상호 합의했던 미국 측 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8월 교착으로 가고 위기가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9.19 평양선을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라가서 북측에게 더 큰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 양보가 뭐냐? 영변 핵시설 폐기와 동창리 엔진 심장 폐기였죠. 그래서 다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ICBM 연구안전 폐기와 관련된 이 양보를 받고 나서 미국에게 상응하는 종전평화협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정작 미국은 2019년 228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런 조치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이 기존의 신뢰관계들을 완전히 깨어버리면 싱가포르 합의를 부정하는 더 엄청난 요구들을 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깨버렸죠. 사실은 단순합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가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들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사실은 네오콘들이 기존의 북미 관계를 완전히 깼다. 그 교착 국면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들이 좀 있는데, 저기 극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참가해주셔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못했던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거냐, 뭐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다른 교수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바이든도 트럼프도 미국의 대통령이다. 중요한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정교한 대책은 정부가 만들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 국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별로 차이 없다. 똑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 국민의 행복을 가장 절대 기준으로 두고 기존의 불평등 한미 관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 의지들이 더 큰 과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거는 우리들에게,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큰 차이 없이 다가갈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화면을 발표자 화면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아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화면 클릭하면은 여러 화면들이 뜰 거거든요. 네, 한번 발표자 화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조금 설레는 질문들이 많이 좀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답변들이 통일을 좀 그리고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통일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아직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게 경제적 피해예요. 뭐 통일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나. 전 정말 이 얘기를 30여 년 정도 듣고 있는데요. 아마 교수님 훨씬 오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제적 피해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론도, 경제적 피해, 통일 세금론도 모두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만든 거짓 담론입니다. 통일 비용론, 말은 통일 비용론이죠. 반통일 담론이고 반통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실 이런 영역들이 가슴 무너지는, 가슴 터지는 부분입니다.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죠. 분단 교육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과 북이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을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개성공단을 14년간 지켜보고 직접 그 안에서 있어도 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경제 번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가질 수 있었고요. 북측은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남북경협, 평화경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서 통일비용론을 심어가지고 나 통일 세금 안 낼래, 나 그런 통일 필요 없어 라고 했던 그 거짓말들을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 거짓말들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너무도 놀랍게도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분단체제가 필요했던 그들 국제정책 패권에서 그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통일병론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그것을 유포시켰습니다. 이 기본도 모르죠, 우리는. 가슴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정도는 알아야 되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도 안다라면은 누구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이 진짜 필요한 영역인데요. 결론적으로 경제적 피해는 전혀 없다. 통일비용 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도움을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의 과정, 통일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통일이 되면 어떤 게 또 우리에게 희망이고 어떤 또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올지. 평화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년 365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겠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70년 분단체제였기 때문에 상상조차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정치적 선진화 민주주의가 되겠죠. 먼저 군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만 오더라도, 종전선언만 되더라도 한미 관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방위 분담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화만 온다 하더라도 남과 북이 손맛 잡는 순간 국제정치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국가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품격도 달라지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 대폭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14년간 해봤습니다. 그런 개성공단이 5개, 10개, 20개가 되면 우리는 아마 10년, 20년 안에 G2, G7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실업을 고민하고 양극화를 고민하고 일자리를 고민할까요? 저는 평화경제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은 삽시간에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섬나라 안에 갇혀 있었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못 나갔던 우리가 점심을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단동에 중국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하루 이틀 자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기차 타고 중국 간다,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 모스크바를 간다, 베를린을 간다, 파리를 간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목전의 현실입니다. 그게 다 가능하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것들. 어느 사고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유로움이 있을 겁니다. 검열도 없을 것이고 마음껏 자기 표현이 되는 자율, 창의, 이 모든 독립성들이 개개인마다 아마도 구현이 되겠죠. 억압했던 분단체제, 그 삶을 파괴했던 그 분단 세계관, 자기 검열들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온전한 일상, 정치적으로 엄청난 선진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을,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꿈만으로도 엄청난 일들이죠.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 개인들은 뭘 할 수 있을지, 뭐 집회를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균선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체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일한 정치제도 내지는 단일한 경제제도, 단일한 법질 속에서 하나의 유일 명실상부한 그런 통일을 꿈꿀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속에서 결국 통일이 완성을 가는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분단체제는 남과 북의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북을 적대시하고 정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폄훼하게 하고 혐오하게 했습니다. 이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가는 것은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국민 행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가 구조적으로 적대화했던 북을 있는 그들의 온전한 동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단 체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하죠. 정보를 독점하고 왜곡하고 비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뇌됐죠, 사실은. 엄존하는 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의 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가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보십시오. 무엇을 보는가? SNS, 유튜브 같은 곳에서 아주 기능주의적인 접근입니다. 평양을 쳐보십시오. PYONG, YANG, 평양. 수많은 유튜브의 자료들이 북측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북측의 주민들, 인민들이 만든 자료들도 많습니다.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검색만 해보십시오.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만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됩니다. 보고 그들의 일상, 생활, 가축기범, 사고방식들을 이런 거였어? 북을 알게 되는 순간 평화는 신압으로 와버립니다. 어떤 뜻이냐? 우리는 지구지순하게 평화와 통일을 원했죠. 그런데 북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냐? 우리보다 더 몇 값절은 더 진짜 진지하고 참으로 지구지순하게 평화와 통일을 그들도 원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단체제는 그들도 그렇게 지구지순하게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모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남도 북도 이렇게 지구지순하게 통일과 평화를 원했는데 결국 이 평화를, 통일을 누가 막았지라는 그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이면 이미 우리는 평화를 구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친구가 페이스북에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 이런 거를 공유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사실 유튜브만 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왜 이걸 접근을 잘 못했지? 알아보려고 생각 못했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이 북맹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북한과 관련된 너무 많은 정보들, 유튜브에 북한 검색하면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긍정적인 내용을 찾긴 좀 어렵죠.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걸 정확한 정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간단치 않은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왜 분단을 체제라고 하겠습니까? 왜 분단을 구조라고 하겠습니까? 분단 체제, 분단 구조라고 합니다. 이 영역을 오랫동안 천착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분단이 유지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아주 쉽습니다.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분단 뉴스 회사들이 북을 매일같이 욕만 하면 됩니다. 나쁜 놈들, 지질한 것들, 루저들, 혐오, 폄훼를 매일같이 북한 관련 뉴스들을, 악성 뉴스를 계속 양산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가 매일같이 일본을 욕하나요? 매일같이 중국을 욕하나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분단 뉴스 회사들은 왜 매일같이 7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대적인 북한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냈을까요?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뉴스를 안 낸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질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목적식으로 계속 낼까요?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에 충성했던 그들은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완벽히 올인하고 있다. 그것이 분단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죠. 자, 이러한 북을 온전히 제대로 아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북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 북 측의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북을 욕하는, 오히려 분단 체제를 심화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북측의 주민들이 만든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측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에 대해서 온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인식은 세 가지를 꼭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요. 북측은 우리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 그럼 사회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북측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인데 그들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이죠.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다른 건데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일시 여기는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도의 공동체 사회라는 것들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측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아주 특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측이 국가 전략을 짜고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70년간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70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70년 적대적 전쟁 상황이라는 것. 북측의 상대는 미국이라는 것. 이 상황 속에서 북측은 일관되게 미국에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북측에게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 미국은 여하간 유사시에 어떻게든 북측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 상황들을 북측은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전쟁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북측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런 전쟁 상황, 사회주의 경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라는 세 가지 특징적 상황을 좀 이해한다라면 북이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한번 북측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이제 남북 간의 대결, 이런 것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어떤 외교 관계, 이런 것까지 염두했을 때는 사실 북이 미국과의 이 대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얼마 전에 10월 10일에 북에서 되게 중요한 행사가 열렸어요. 당창건 기념일이라는 행사였는데, 열병식을 쫙 멋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막 그 무기들이 쭉 나오는데, 막 괴물이다, 이런 무기는 처음 봤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북한이 군사력이 세지면 이게 우리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북의 군사력의 현황은 좀 어떻고 향후 이게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0일 북측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저는 주요하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장 기념사를 좀 면밀히 봤고 그 과정 속에서 북측 이민들, 주민들의 눈물,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그리고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뜨거운 눈물들을 보면서 그 집단주의, 그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했었는데요.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무사시한 군사 프레이드 속에서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측은 그 열병식을 왜 했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미 군사적으로 본다라면은 북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넘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소위 말하는 핵무기 체계들을 굉장한 수준에서 구비했습니다.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린다라는 북한, 분단 체제가 주입했던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린다는 북한. 진짜 그렇다라면 왜 엄청난 무기 체계를 갖고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혹 북은 왜 그 엄청난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아깝게 만들었는데. 이 질문을 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무기 체계들을 안 쓰는 것은 그들이 쏘면은 미국이나 우리한테 또 공격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잖아요.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확실하죠. 북은 선제 공격용으로 만든 건 아니죠.
북측은 자기들이 공격을 하면 미국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구나라는 정도의 합리적 판단을 하는 나라였습니까? 우리 애들에게 가르쳤을 때 북은 극악무도한 체제였어요. 거짓이었죠. 거짓이었죠. 사실은 북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열병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북측만큼 열병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없죠. 왜냐?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들의 상대방은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해주지 않는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 국가 미국이에요. 미국과 전쟁 중이에요. 유일하게 미국을 향해서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너네들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열병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북이 핵무기를 안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딱 한 가지면 이거입니다. 북이 열병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북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뭐죠?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면 열병식을 안 해도 되고 북은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첫 출입구에 종전 평화협정 체결이 있는데 미국은 일관되게 북에게 종전 평화협정을 안 해주면서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의 열병식은 군사무기 체계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도 자주국방이 필요한 것처럼 북을 엄존하는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북에게도 자주국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국방하고 너네들은 자주국방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이죠. 그들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미국을 향해서 너네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으라는 군사적 공포감의 균형을 위해서 열병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북에서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저희도 되게 비상식적인 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신청해주신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많이 접속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마 세계 각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해외 동포분들도 많이 접속해 주셨는데 한번 피켓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해외에서 접속하신 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도 이렇게 평화와 통일 같이 염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은 독일에서 사시는 시민분께서 해주신 질문이에요. 독일이 또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갔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PPT? 네. 제가 이거를 꼭 좀 설명하고 싶었었는데요. 이미 아까 지나갔나 보죠. 앞쪽이었죠. 제가 통일교육의 부재와 관련해 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는데요. 이 줌 토크호스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인데요. 독일 통일은 급격한 통일이었죠. 우리가 독일 통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독일 통일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에서나 쓰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과 동독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좀 급격했어요. 독일 통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통일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점진적인 엄청난 평화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통일교육 부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국가에는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이라는 건데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우리의 통일을 1단계 화해협력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가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통일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이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원문은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라는 합의가 6.15 공동선언에서의 통일 방안 합의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여행 다니고 경제협력하고 정치권 신뢰 구축하고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그 이후에 완전 통일이 있다라는 합의였습니다. 독일 통일은 급격한 통일이었죠. 순식간에 그야말로 정치적, 경제적인, 법적인 통일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남북 간에 이미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하는 통일 방안을 합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라면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통일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면은 내일 당장 통일된다? 자고 이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새벽처럼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통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 통일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평화에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바꿔봐야 됩니다. 평화에 찬성할 수 있으면 통일에 찬성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통일의 과정이 수십 년간의 오랜 실질적인 평화 공존, 평화 번영의 과정 전체가 통일이기 때문에 평화가 눈앞에 현실로서의 개념입니다. 독일 통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딱 하나. 6.15 공동선언 우리가 합의했던 것처럼 평화의 수십 년 과정 속에서 마음껏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경제협력하고 이런 기간이 오래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한 20년 동안 아마 지속됐으면 이미 통일되어 있겠죠. 네, 그런 게 진짜 미래가 아니고 정말 눈앞에 있었던 통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가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앞두고 여러분들이 쭉 얘기만 들으시니까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퀴즈 대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미리 판문점 선언 전문을 아마 보내드렸던 걸 벌써 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 팜플렛을 뒤지고 계세요. 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네,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피켓에 적어서 답을 올려주시면 제가 찍는 분이 맞추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다들 분주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내볼까요? 네, 다음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2018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선언문의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땡땡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필기를 누가 더 빨리 하나 이런 게임인데요, 거의. 네. 여기 밑에 네 번째 줄에 분홍색 입은 분이 가장 먼저 써주셨어요. 네. 한번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네, 따다다단따, 이게 노래 같은 건 없어요? 네, 네, 통일! 정답입니다. BGM이 나가고 있나요? 그래요? 저희만 안 들리는 거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름 한번 적어주시고요. 네, 통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었죠? 이 정식 명칭은 아마 역사책에 남을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판문점 선언 서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땡땡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습히 천명하였다. 자, 어떤 시대가 열릴지. 네,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이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밑에 좀 아쉽지만 네 번째 가운데 줄 분, 여자분. 네. 네, 지니님. 네, 정답입니다. 어떤 분이 되게 센스있게 정답 평화인데, 이렇게 써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드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뭘 나올지 이거 그냥
때려 맞추는 거의 문제 수준입니다, 지금. 남과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땡땡땡땡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땡땡땡땡 무엇일까요? 뭐 예측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여기 네 번째 칸이 가장 빨리 들어주셨어요. 정유경님, 아, 네. 아까 보니까 이 피켓에 이미 구호를 다 적어 놓으셨던데, 어떻게 한 장 더 계셨나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민족 자주의 원칙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2항이니까 요게 답이겠구나. 미리 적어 주시는 분 있으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지금 그냥 때려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뭘 적고 계세요?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네, 한번 볼까요? 누구, 그냥, 여기! 빨간색 옷 입은 분이 제일 먼저 드셨는데요. 일단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어요? 아, 상호형요! 틀렸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땡땡땡땡을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라는 문구에서 땡땡땡땡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아, 평화주의. 틀렸습니다. 아, 여기 밑에. 네. 정답 맞추셨네요. 성함이? 안 보인가요? 켜주시겠어요? 네, 전단살포. 연재현님. 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와. 네, 전단살포. 정말 금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양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땡땡땡땡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이 땡땡땡땡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없어서 얼마 전에 또 사고가 일어났었죠. 안타까운. 네. 네, 아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페이지가 저희가 지금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있나요? 이 전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있나요? 남북 연락소 아닙니다. 네, 여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분, 뭐라고 성함이 어떻게 돼 있죠? 아, 두 번째 화면이요. 러셀 감님, 해외 동포신 것 같은데요. 네, 러셀 감님, 직통전화 정답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써주셨는데, 저 피켓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통일 밑에 딱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5분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아쉽게도 진짜 시간이 금방 가죠.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빨리 또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또 평화통일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입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 이 줌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다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독일의 최영수 쌤, 김재영 쌤 또 이 자리까지 나오셨네요. 독일 시간이 몇 시인지 참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학자로서 북측에서 가장 장기 체류했던 학자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북측과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위원장이라는 북측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것들 말고 지난 수십 년간 통일평화 문제에 천착했던 제 입장에서 분단은 아무리 파봐도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국민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북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제대로 아는 것. 제가 만났던 북측 사람들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눈물 나고 진짜 놀랍고 진짜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순간 2,500만의 적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했던 지구지순한 진짜 순수한 정 많고 눈물 많고 사랑 많은
동포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보면 평화가 통일이 신업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 평화와 통일 이 마음으로 같이 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